인공아우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이 기계가 이렇게 있죠. 이런 외부 장치가 이렇게 바깥쪽에 붙게 되죠. 그래서 밖에서 오는 소리를 전기적인 신호로 다 바꿔줘요. 제가 엄마라고 얘기하면은 엄마라고 이 환자분이 들으려면은 어떻게 전기적인 신호가 배열돼서 자극이 돼야 되는지를 다 바꿔서 이 안쪽에 있는 내부 장치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내부 장치가 이렇게 이 자극을 받아서요, 이 끝에 전극이 제가 이제 수술을 하면은 달팽이관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전극, 달팽이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전극에 이렇게 전기적인 신호가 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극이 1번부터 22번까지 22개가 달팽이관에 들어가 있는데 이 전극들이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뇌로 잘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외부 장치는 이제 어음 처리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일체형과 귀걸이형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내부 장치는 이제 이 프로파일 시리즈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타입 중에서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 환자분에게 가장 적합한 전극을 선택해서 수술을 할 때 결정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전극이 있고 다 각자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공아우 기기들이 전부 다 3테슬라 MRI 찍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주 편리해졌는데, 다만 MRI를 찍을 수 있는데 찍으면은 이 기계가 여기쯤 부착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한 6에서 7cm 정도의 이렇게 까맣게 음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공아우 착용하신 분이, 사용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목 디스크가 있어서 목 MRI 찍고 싶다, 뭐 무릎, 어깨, 허리 이런 데 MRI는 아무 문제 없이 다 찍으시면 되고요. 뇌 MRI를 찍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뇌의 병변을 이쪽을 꼭 봐야 된다고 할 때만 우리가 자석을 빼고 찍으면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이쪽 반대쪽이나 가운데 쪽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석 빼지 않고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양쪽 수술하면 저렇게 앞에서 봤을 때 달팽이관 쪽에 이렇게 전극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게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정말 제일 처음 인공아우가 나왔을 때는 양쪽 다 아예 안 들리는 사람한테만 수술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분들, 즉 저주파는 거의 정상인데 고주파만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수술을 좀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고주파가 저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보청기로 아무리 자극을 해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목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무슨 말 하는지 변별이 안 된다라는 이제 불평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자음이 다 고주파 쪽에 몰려 있는데 자음 변별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서, 실제 환자분인데 이런 분에서 수술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이 인공아우 수술하면은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것도 있어요. 잃는 게 뭐냐? 이 왼쪽의 청력이 이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이 지금 저주파가 되게 좋았잖아요, 여기에. 근데 수술할 때 제가 아무리 잔청 보존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수술을 해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공아우 기기를 뺐을 때는 청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 본인의 청력은. 대신에 얻는 거는 기기를 꼈을 때예요. 기기를 착용했을 때는 뭐 엄청나게 이 고주파가 한 20dB까지 쭉 올라오죠. 한 20, 25dB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 A, 요 빨간색 A라고 써진 게 보청기 썼을 때 청력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청력이 원래 더 좋았죠. 오른쪽 청력이 빨간색, 왼쪽 청력 파란색인데 오른쪽 청력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 더 좋은 쪽 귀에다가 보청기를 썼을 때도 이 고주파수 증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음 변별이 안 되고 고주파 음을 못 듣는데, 한쪽에만 인공아우 수술을 해드렸더니 갑자기 여기서 보청기와 인공아우 사이에 이 수행력의 차이가 이만큼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 잘 들으시고, 인공아우 쪽 귀에서 원래 보청기 꼈을 때도 뭐 한 20%, 30% 정도 때밖에 못 듣던 분이 지금 인공아우 수술하고 한 1년 지나니까는 거의 문장은 100%까지 다 잘 듣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음절, 모노실라블이 단음절인데 단음절 검사만 좀 어려우니까 한 70점 정도 나오고, 나머지 이음절이나 문장은 거의 90점, 100점 나오죠. 그래서 이게 실제 그 환자분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환자분, 제가 외래보다가 그냥 한번 여쭤봤어요. 어떠신지 여쭤봤죠. 들리는 건 좀 어떠세요?
수술을 수술하기 전에는 네네. 한국 영화나 TV에 나오는 소리를 거의 못 알아들어서 네네. TV도 잃었는데 네네. 수술 후에는 이제 TV를 잘 보실 수가 있고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혹시 이명 소리도 많이 줄어들었나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명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도 고주파 소리인데 저 소리도 못 들으셨죠? 근데 이제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인공호흡 수술하면 혹시 기계음처럼 들려서 양쪽에 이질감이 굉장히 느껴지지 않을까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거는 적응의 문제고요.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년 지났는데 지금은 현재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들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상당히 좋은 이제 만족도를 보이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주파 난청이 심한 분에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극을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는 일축성 난청에서 한쪽 청력은 완전히 정상인데 돌발성 난청으로 한쪽 청력이 다 죽어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험 적용이 힘들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수술하는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제가 수술을 한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이라고 돌발성 난청이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돌발성 난청이 왔던 젊은 남자분인데 수술하고 1년째 또 제가 외래 오셨을 때 그냥 붙잡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는 방향 감각도 잃었고 대화하는 게 그쪽에선 전혀 안 들렸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의사소통도 더 좋아지고 방향성도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차가 빵빵거렸을 때 도대체 어디서 빵빵거리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차 위험도 회피할 수 있고 주차장에서 차 찾는 것도 우리가 소리에 의존해서 찾잖아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핸드폰 소리가 벨 소리가 울리는데 핸드폰을 못 찾아서 한참 헤맸다고 하시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핸드폰이 어느 방향에서 울리는지를 알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만으로도 대화가 가능하고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가능하고 이제 그 소리의 이질감 질문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기계음처럼 들리고 엄청 불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우리 뇌가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러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1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향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개월 지나서 좀 자연스러워지고 한 1년쯤 지났을 때는 상당히 자연스러워졌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돌발성 난청 왔을 때 이명이 심한데 그런 이명도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명은 보통 기계 쓸 때는 전혀 없고요. 기계를 뺐을 때는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뭐 사람마다 좀 개별 차이는 있겠지만 이명도 기계 빼도 거의 없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일층성 돌발성 난청에서도 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 수술에 대해서 되게 많은 오해가 있는데 사실 수술이 되게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기를 넣으니까.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중이염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이염 수술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쉽고요. 수술 시간도 1시간,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통 보는데 뭐 물론 조금 어려우면 뭐 2시간도 걸릴 수가 있겠지만 저는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대부분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뇌 수술이 아니라 귀 수술이고요. 합병증은 사실 제가 봤을 때 가장 흔한 합병증은 어지럼인데 어지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수술하고 나서. 근데 보통 어지럼이 한 3달 지나면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일시적으로 어지러운 경우가 대부분 많아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6개월, 뭐 1년까지 어지러운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지럼 말고는 다른 합병증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수술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합병증 많이 생긴 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는 자연스럽게 적응 기간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들리고 그리고 어차피 고심도 난청은 인공호흡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하면은 상당히 이제 삶의 질을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뇌수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 두개골이 있잖아요. 두개골 안에 뇌가 있고요. 근데 이 뇌는 안 건드리고요. 우리가
이 두개골 바닥을 조금 갈아가지고 여기다가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골 바깥, 두피 아래에다가 내부 장치를 이렇게 넣어놓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외래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 인공호흡 수술하면 그러면 저는 잘 들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 인공호흡 이식하면 대부분 잘 듣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 뇌가 결국 소리를 듣는데 뇌에 병변이 있다든지 아니면 청신경이 망가져서 청신경이 제대로 소리를 전달하지 못한다든지 안에 기형이 심하다든지 이러면은 좀 잘 못 들을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로 난청 기간이 굉장히 길어도 생각보다 잘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 사용자들이 다 너무너무 잘 듣고 모든 언어를 다 변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본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수행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결과가 안 좋은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이건 아이들인데 뇌병변이 심각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조차도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여기 뇌병변이 없는 정상적인 아이들까지는 발달이 안 되더라도 좋아지긴 하니까 우리가 결과가 좀 나쁠 거를 예상해도 수술을 꺼려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위가 조용한 곳에서는 굉장히 잘 듣지만 주변에 소음이나 잡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아직까지 살짝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이나 양쪽 수술 또는 양쪽으로 듣는 것을 권하는 이유가 소음 속에서 잘 알아들으려면 양이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수술하면 별로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양쪽 수술을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신경이 기형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성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달폐관 안에 이식을 해서 결국은 소리 정보를 전기적인 신호를 바꿔서 신경으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신경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거나 망가져 있으면은 소리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인공호흡 수술하고 나서도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난청 기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연구를 종합해서 이제 메타 분석을 해본 이제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한 10년 못 들었을 때 수행력이 한 21% 정도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난청 직후에 수술하는 것보다 난청 직후에 수술했으면 예를 들어서 100점 맞을 수 있는 거가 난청 지나고 나서 10년 후에 수술하면은 80점밖에 못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적극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저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 속에서 잘 듣고 싶다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데,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인공호흡 기기들은 이런 소음 감소 기능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잔청 최대한 활용하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양쪽으로 듣게 하고 적극적인 재활과 적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인공호흡가 초반에는 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적응이 되고 자연스럽게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사용 시간을 최대한 늘리면서 잘 적응했을 때 더 잘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청 보존은 항상 우리의 숙제인데요. 수술하는 사람들의. 저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잔존 청력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술 기법들,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수술 기법들을 잘 활용하면은 잔청 보존을 그래도 한 80%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의 수술 또는 일직선 난청에서 반대쪽 수술, 뭐 이런 것들 꼭 해야 되는지, 즉 양이청을 꼭 우리가 회복해서 해줘야 되는지인데, 이게요 한쪽만 수술했을 때 반대쪽에 청력이 거의 없으면 사실 보청기도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근데 보청기를 안 쓰면은 한쪽으로만 들었을 때는 수행력이 되게 떨어져요. 근데 반대쪽을 제가 수술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행력이. 그래서 상당히 잘 듣게 되니까, 반대쪽에 청력이 거의 없다면 당연히 양의 수술을 권장을 하고요. 반대쪽에 청력이 상당히 남아있다 하더라도 보청기를 끼고 우리가 양쪽으로 바이모달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인공호흡가 바이모달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특히 소음이 인공호흡 착용한 쪽으로 들어올 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이미 연구 논문으로 다 밝혀져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직성 돌발성 난청에서 인공호흡 수술이 이제 이 이슈인데, 이쪽이 못 듣잖아요. 이쪽 못 들으면은 소리가 여기서 들려도 왼쪽 귀로만 듣고,
오른쪽에서 들려도 왼쪽 귀로만 들어요. 그러니까 소리 방향성 모르고 먹먹한 느낌 들고 되게 불편하죠. 양쪽이 다 들리면은 소리가 이쪽에서 왔을 때, 이쪽에서 왔을 때, 뒤에서 왔을 때 다 감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힘든데, 그래서 이 일직성 돌발성 난청에서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활을 하는 크로스 보청기란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골전도 보청기, 인공호흡 이렇게 있는데, 이 크로스 보청기나 골전도 보청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소리를 정상적인 쪽으로 돌려주겠다는 개념이에요. 난청 쪽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정상귀로 소리를 넘겨주겠다는 전략인데, 진정한 의미로 양쪽을 다시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이 정상귀 쪽으로 돌려줄 거잖아요, 소리를. 근데 정상귀가 언제까지 정상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청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정상귀 쪽이 자꾸 떨어지면은요, 이 기계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인공호흡은 유일하게 청력이 이른 쪽의 귀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의 청각 능력을 회복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정상적인 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인공호흡 쪽은 평생 유지되는 청력이기 때문에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난청 기간이 길지 않다면은 무조건 인공호흡으로 가는 게 맞는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 질문지에도 하나 있었어요. 이 얘기가 유전자 치료 가능하다는데, 얼마 전에 이 기사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엄마 소리가 들려 해서 기적적으로 아이가 양쪽이 안 들린 상태로 태어났는데, 근데 유전자 치료를 하고 나서 잘 듣게 됐다. 이 이제 기사를 봤죠. 그래서 이제 달팽이관에다가 이 유전자를 우리가 주입해서 다시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획기적인 치료가 현재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유전성 난청에서 접목되는 얘기인데, 오토페린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오토페렐린이라는 유전자가, 그게 대표적으로 청신경 병증을 유발해서 난청을 만드는 유전자예요. 근데 이 오토페렐린 유전자가 망가지면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못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망가진 유전자를 우리가 정상 유전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치기. 그래서 이 바이러스, 즉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진 아데노바이러스한 바이러스에다가 정상 유전자를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귀에다 주입하면요, 정말 신기하게 이 유전자가 망가진 유전자를 찾아가서 이 정상 유전자로 바꿔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오토페렐린 유전자가 다시 정상 유전자로 형질 변경이 되면은 그러면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유전자 치료가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현재는 임상시험 단계고, 그 다음에 이 오토페렐린이라는 유전자에서만 가능한 치료예요. 현재 이거는 선천성 난청 중에서도 유병률 한 1%에서 2%밖에 되지 않는 아주 희귀한 질환이고요. 그래서 요게 잘 되고 나면은 그러면 아마 여기로 갈 거예요. GJB2라고 해서 선천성 난청에서 가장 많은 이제 유전성 난청을 유발하는 유전자로 갈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선천성 난청 중에서 특히 유전성 난청은 일부가 이렇게 유전자 치료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 시기가 그럼 언제 올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5년 이내는 아닐 것 같고 5년 더 지나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상이 끝나는 데만 해도 2, 3년이 이상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또 얘도 임상해야 되고요. 또 다른 유전자들도 임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실현된다 하더라도 또 비용이 엄청 비싸질 거고요. 그래서 획기적인 치료고, 앞으로 우리 난청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치료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주 제한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안에는 기대해봐도 될 만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것 때문에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아이 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럼 우리 아이는 좀 기다렸다가 요 유전자 치료가 이제 다 성공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요 치료 받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리를 결국 해석하고 듣는 것은 우리 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뇌가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소리를 전달을 못 받으면은 뇌가 다 퇴화해 버려요. 뇌가 퇴화해 버리면은 10년 후에 유전자 치료를 해서 우리 달팽이관이 다시 정상 기능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못 듣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중에 개발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현재 우리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청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뭔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개발되고 있는 건 너무 좋은 사실이고 저희가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만 현재 인공호흡 수술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난청 유형 정도에 따라 청각재활 방법 달라지는데 난청 정도가 심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무세포가 다 망가져 있으니까 보청기나 중임플란트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럴 때는 인공호흡 수술밖에 없어요. 인공호흡 수술은 여기 받아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만족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뭐 또 불만족스러운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고 저는 이 인공호흡 이 수술을 특히 이 기기와 컨셉을 개발하신 연구자분이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전 세계 100만 명의 난청 환자들한테 희망을 준 수술입니다. 그리고 수술 시기가 되게 중요하고 난청 기간이 중요하니 적극적으로 빨리 조기 중재 및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